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지난달 우리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새로운 일상이나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말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성공적인 방역을 바탕으로 경제 위기까지 잘 대처해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는 거죠. 유엔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던 한국판 뉴딜 사업에 기후 위기를 해결한다는 의미의 그린 뉴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어요. 성공적으로 K방역을 이끌어내던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법인 그린 뉴딜 사업까지 추진하니까 많은 나라들은 한국이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나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포스트 코로나의 해법까지 찾아냈다고 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찾아낸 포스트 코로나의 해법 궁금하시죠? 먼저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린 뉴딜은요,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과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됐던 정책 뉴딜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 그린 뉴딜 정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게 바로 최근 한화에너지가 선보인 K-그린 수소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K-그린 수소 에너지 발전소는요,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인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이 부생수소는 석유화학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소인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대기오염도 일으키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합니다. 게다가 고작 6,000평 부지에서 총 20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양을 태양광으로 얻어내려면 30배가 훨씬 넘는 부지가 필요한데요. 그만큼 적은 면적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 고효율 전력인 겁니다.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할 그린 수소 발전 시대가 한국에서 열리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그린 수소 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발전 과정이 모두 친환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석유와 공정에서는 자연적으로 부생수소가 시간당 3톤씩 쏟아지는데 이 버려지는 부생수소를 활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항산화물 전혀 없다고 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친환경, 말 그대로 그린 수소 발전인 겁니다. 둘째, 수소 연료 전지는 공기 정화 효과에도 뛰어납니다. 발전에 필요한 공기를 끌어모으는 단계에서 발전소 내부에 설치된 필터를 통해 공기를 걸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때 걸러지는 공기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정도로 여과력이 좋다고 합니다. 셋째, 경제적이고 안전합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1년 365일 멈추지 않고 꾸준히 발전소를 돌릴 수 있어요. 석탄이나 LNG 발전소는 터빈이 멈추면 발전소까지 멈추게 되는데 수소 연료 전지는 몇 가지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전지들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경제적이고 또 안전한 방식인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수소 연료 전지뿐만이 아니라 세계 수소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수소 전기차 또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발전 방식은 오랫동안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개발해온 분야였는데 이 분야에서 지금 우리 한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정책을 함께 시행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그 어느 나라보다 잘 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딛고 현재 방역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이제는 새로운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많은 나라가 꿈꾸는 그린 뉴딜 정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옛날엔 아메리칸 드림에 이끌려 기회의 땅 미국으로 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 가면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꿈을 꾸면서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이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이렇듯 많은 사람에게 미국은 늘 크고 멋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리고만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기회의 땅이 아니라 허망한 죽음의 땅, 위대한 미국은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국방비가 국방비 2위에서 10위까지 다 합친 것과 맞먹을 정도로 압도적이지만 바이러스라는 적 앞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국가도 막지 못한 일을 해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과연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요즘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하게 비싼 의료비 때문에 검사를 받는다거나 치료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제로 감염된 환자는 파악된 수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해요. 미국은 가입한 의료보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긴 하지만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우리 돈으로 약 400만 원에 가까운 검사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16만 원 정도인데 말이죠. 세계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미국이 이런 참혹한 재난을 겪는 원인은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낮은 의료보험 가입률과 허약한 보장성,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비용이라는 문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모두 드러나 버렸거든요. 미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보다 민간업체의 건강보험을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이조차도 너무 비싸서 아예 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도 꽤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 때문에 치료는 물론 진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은 전형적인 사례가 된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라에서 보험을 직접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에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비가 평균 500만 원 이상이 들더라도 사실상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0에 가까워질 정도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쉽고 또 얼마나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냐면요. 2017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외래 이용 횟수 평균은 6.8회 정도였는데 한국은 무려 그 2배가 훌쩍 넘는 16.6회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 접근성이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국을 코로나19 검사의 모범으로 꼽으면서 국민 건강보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안정된 의료체제를 배우자고 한 거죠. 단순히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응을 잘한 게 아니라 검사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시스템에 주목을 한 겁니다. UN 개발 계획에서 인간안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안보의 뜻은 지속적인 기아, 질병, 범죄, 억압 등으로부터의 안전이며 가정이나 직장 등 사람들의 일상을 갑작스럽고 고통스럽게 파괴하는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안보의 개념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에게 맞춰져야 한다. 세계에서 국가 안보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 엄청난 의료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국 국민의 안보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은 6위일지 몰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그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는 인간안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여러 외신에서는요, 미국에서 포기한 환자들을 한국의 의사들이 치료한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웠던 미국 의료진들을 대신해 우리나라 의료진이 음압수술실을 활용해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한 거죠. 이건 우리나라 의료진의 투철한 사명감과 뛰어난 시스템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겪을수록 대한민국의 의료계의 위상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K-메디컬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말이죠. 특히나 한국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키트나 마스크 같은 의료산업용품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을 만큼 우리의 의료기술과 노하우는 이미 유명했다고 해요. 전 세계는 이미 한국이 의료 강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K-메디컬이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라 옛날부터 유명했다니 정말 대단하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 의사들의 수술 실력은 이미 외국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손재주 좋은 건 유명하잖아요.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젓가락질을 해서 손재주가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많은 외국인들은 암부터 다양한 외과 수술까지 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찾아오곤 합니다. 이제는 의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웬만한 수술 실력은 훨씬 앞서 있기 때문이죠. 그 예로 미국에서 위암 수술을 가장 많이 받았던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중에 한 분은요, 어머니가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 미국이 아닌 한국 대학병원 교수에게 수술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의료진의 신뢰도가 높았다는 건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게 2008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10년도 더 된 그 시절부터 이미 우리나라의 수술 실력이 아주 뛰어났다는 거죠. 또 2013년에는 한국의 유방암 치료술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부터 한국의 유방암 생존율이 91%로 크게 오르면서 그 어떤 선진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간암 수술 실력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외국에 비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간암 치료제만 사용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간암의 절제술, 색전술, 이식, 고주파 시술 모두를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만 간암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같은 간 절제술을 하더라도 외국에선 그냥 개복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복강격을 이용해서 후유증도 적고 회복기간도 짧은 그런 시술을 한대요. 그뿐만 베트남 내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이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 일명 차이나 타운이 형성되자 현지에서는 이를 제재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의 상권을 비롯해 마약, 도박장 운영 등 부정적인 피해 사례가 늘면서다. 13일 베트남 현지 매체 라오동에 따르면 인민국 이사회는 국회 8차 회의에서 남부지역 빈정성에서 발생한 중국인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보고하고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빈정성과 같은 호치민 근교 일부 지역은 산업단지가 집중돼 있다 보니 외국인 특히 중국인 근로자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한 마을 단위로 모여 살고 있으며 지역 상권도 이들을 대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들은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모여 사는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차이나타운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공안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외국인 집단거주 지역이 커지다 보니 불법 체류자 문제를 비롯해 불법 카지노 게임 사업장, 도박장 등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베트남 북부 항구도시인 하이퐁에서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던 불법 도박장인 아워시티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는 외국인의 입출국 및 환승, 거주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안내하는 문서를 발행키로 결정했다. 또 의무부는 외국인의 국가관리 강화에 대한 총리 지침을 발표하고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 취업시설, 상거래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건부 사업 투자에 대한 인증서 부여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키로 했다. 베트남이 불법 도박 온상지가 된 이유는 베트남 북부 하이퐁시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중국인 380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을 한꺼번에 검거하기 위해 치밀한 건물 봉쇄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지역 공안은 물론 군부대도 투입됐습니다. 외국인 범죄 조직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일망타진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을 외국인 불법 도박의 원상지로 방치했다며 당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현지 공안과 군인들 500여 명이 하이퐁의 주상복합 빌라 아워시티를 포위했습니다. 시민위원회에 27명의 중국인만 체류 신고가 되어 있던 건물입니다. 스포츠, 복권, 게임 등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던 380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24시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건물 안에 머물렀습니다. 2010년에 홍콩 업체가 지은 아워시티는 초기 설립 허가와 달리 건물 계획이 수차례 변경됐습니다. 호텔과 연수시설, 고급 놀이공원이 들어설 고층 주상복합 단지로 초기 설립 허가 났던 이 건물은 3층으로 완공됐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중국인들은 대부분 10에서 20대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곧 중국으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몇천만 원 수준인 주변 집값과는 달리 아웃시티의 시세는 50에서 70억 동, 우리 돈으로 2에서 3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의 입주를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업체와의 꼼수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제보는 이어졌습니다. 마을 주민 판광다오 씨는 이곳에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재민 모금 활동을 할 때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좀처럼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은 없지만 24시간 동안 일부 방에 불이 켜진 것도 특이했다고 말합니다. 대규모 검거 성과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보다 비판 여론이 불거졌습니다. 버젓이 불법 행위를 할 동안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당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이퐁 씨와 쩌킨군 인민위원장은 부처별로 외국인 관리 업무가 제각각으로 나뉘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군 관계자의 단속 권한은 위생이나治安 문제의 하나입니다. 군 인민위원회는 외국 기업의 사업 계획을 보고받습니다. 하지만 외국 업체 측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외국인 기업의 세부 정보 제출은 출입국 관리소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편의상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이퐁 씨 또한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이 불법 체류할 경우 관리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이퐁 씨 인민위원회는 현재 시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3,035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더그라운드, 즉 불법 체류자 등을 추산한 수치로 정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이퐁 씨는 한국 기업 LG와 현지 자동차 기업인 빈페스트 등이 들어선 베트남의 대표적인 경제 특구입니다. 261개 기업이 입주했는데 이 가운데 중국인이 50%, 한국인과 일본인 순입니다. 하이퐁 공안부는 2013년부터 도박과 마약 등의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 범죄 사건이 40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하이퐁 안중 마을에서 보이스피싱 중국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만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던 베트남은 2017년부터 이를 완화했습니다. 월 수입이 1,000만 동, 우리 돈으로 50만 원이 넘는 21세 이상 베트남인들도 일부 지역 출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도박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베트남의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베트남에서는 통해라고 부르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의 조치를 거부하면서도 자국 어민들에게 남중국해, 중국과의 경계점인 통킹만 경계선 동쪽 지역에서의 조업은 피하라고 당부했다. 중국과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베트남어협회는 베트남 주권이 적용되는 해역에 대한 중국의 이 같은 일방적인 결정은 가치가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베트남 외교부도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중국 정부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레티토항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은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파라셀 제도와 스파틀리 제도에 대한 영유권과 자국 해역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최근 내년 비슷한 시기에 조업 금지령을 내리고 있으며 베트남은 이를 일관되게 비난하고 거부해왔다. 중국은 조업 금지가 지속 가능한 수산 개발을 촉진하고 해양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압박으로 베트남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조차 석유 시추 프로젝트를 잇따라 취소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과 베트남 기업 사이에 가스 개발 및 판매 계약이 새롭게 체결됐다. 이 계약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의 국익을 지지하고 베트남이 자국 영해에서 느끼는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채텀 하우스 싱크탱크의 아시아 태평양 헬로우 빌 페이트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의 국익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일본은 양국이 중국의 해군력 확대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희생국 베트남을 도와주려 한다고 말했다.
헤이트는 일본이 남중국 해를 통해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 및 가스의 안보를 우려하고 있으며 남중국 해가 중국의 호수가 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 시스템인 한국으로선 공급망 재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난해 일본의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조치 횡포에 맞설 때도 안정성, 신뢰성, 유연성을 갖춘 공급망의 절박함을 경험한 바 있다. 값싼 임금을 찾아 개발도상국으로 흩어졌던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다시 자국으로 옮기는 현상과도 맥이 닿아있다.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혁신할 수 있는 연구 개발, 디자인 부문의 인재 역량을 키워내는 것이 급선무다.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는 리쇼링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가능성도 입증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선정할 때 인건비, 환율 등 전통적 요소보다 그 지역의 혁신 역량을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기업이 도전하는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한국에서 실행했을 때 진입 장벽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믿음을 준다면 해외 자본들도 한국에 대한 투자에 주저하지